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명태균 씨와의 단독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러 보도들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가운데 저희 또 한판승부는 지금까지 최대한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들을 직접 목소리를 들으려고 담고자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궁금한 질문들, 우물정 하나둘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샵 하나둘로 청취 인증샷 그리고 질문들 보내주시면 저희 커피 쿠폰을 50명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2부 인터뷰 주인공 만나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의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딱 들어오시자마자 저기 김웅 의원님이 살이 좀 빠졌다고 하셨나요? 살이 좀 빠졌다 이렇게 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요즘? 마이너스 1kg입니다. 네. 그 살이 빠지시면 주로 얼굴부터 빠지시는. 예. 저기 몇 번 계속 네. 저탄고지 하겠다고 하더니 예. 국감 중에는 그런데 잘 먹고 또 하기 때문에 살이 빠질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국정감사를 또 초선으로서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저희 명태균 씨 인터뷰를 했었고,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 강혜경 씨가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27인의 정치권 인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기자들은 명태균 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명태균 씨는 내가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황망하고 죄송하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이름이 들어가 있으셔서 그 리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고 예, 아마 예. 거기 뭐 미래한국연구소라는데 그렇죠. 여론조사 의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저 같은 경우 의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강혜경 씨가 뭐 기준을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관계가 있는 분 아는데 그분은 또 이름이 빠진 분도 있더라고요. 예. 좀 자의적인 명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아시기에 과거에 관계 있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누가 선정해가지고 이걸 들이미느냐. 아하. 그거는 저는 다소 자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공개된 녹취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명태균 씨가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그 사무총장을 던져갖고 끝내주겠대. 라고 이제 이준석 의원님이 본인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아마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말했다는 게 제가 보니까 네. 4월 2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때는 공천관리위원회도 꾸며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5월 2일인가 이쯤에 공천관리 꾸려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안내는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연락 와가지고 아니 전략공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전략공천이 당원 단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 후보에 비해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경우라 돼 있어요. 예. 그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심지어 당원 단계 뭐라 되어 있냐면은 여론조사 등으로 해서 가장 월등한 그 경쟁력을 가진 경우에는 예. 단수 공천, 우선 공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전략 공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 명칭은 단수 공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 일반론적인 전략 공천의 정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제 또 명태균 씨 관련한 추가 녹취에 이게 있었어요. 내가 이준석 대표에게 사정사정해서 전략공천 받아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게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관위가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박완수 경남지사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궐 지역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나올지도 몰라는 상황이죠, 그거는. 그럼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이거 명태균 씨가 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까요? 사정사정 한 적은 있었습니까? 그럼 대표님한테? 사정사정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잘 보시면요. 예. 5월 나중에 또 녹취가 또 어디 기사에 보도된 것 같은데, 저도 요즘 이런 내용 새로 듣고 있으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막 다시 과거를 회귀하게. 아니, 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방송이 나오는 거니까. 예. 이게 강혜경 씨랑 명태균 그 사람한테 녹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데 나중에 보면 뭐 윤상현이가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다고 했는데 윤상현이 안 해준다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앞뒤 시간 관계가 지금 다운크러져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편린들만 나오고 있는 거지.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다. 어제 그러면 어떤 강혜경 씨의 국정감사 발언의 녹취 뭐 이런 것들을 고도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저한테 이제 기자들이 확인 오는 걸 주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강혜경 씨가 했다는 발언 중에 뭐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다. 자, 오케이. 그럼 그거는 뭐 어떤 근거에서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걸 윤상현과 이준석이 합작했다. 전략 공천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들으면은 정치에 대해 가지고 공천 프로세스에서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뭐야 이러겠지만요.
전략공천 지역은 원래 공관이랑 최고위가 설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을 설정해서 도움을 줬다는 말은 제가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파일럿이 착륙시켰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스튜어디스가 착륙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럿이 착륙시켰으니까 문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문장에 지금 듣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 것 같으세요? 좀 기자들이 저러면서 제가 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강경식 시장은 당시 이준석 대표님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창원 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 요건데 요 앞문장 그쵸? 그러니까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략공천 지역을 만들었다. 요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공천 예. 지역을 김건희 여사가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략공천 지역을 만드는 건 당연히 최고위와 공관위가 하는 것인데 예. 그걸 앞에 넣어가지고 마치 이게 문제 있는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어제 페이스북 올렸던 게 이 의원이 올렸던 건 저거잖아요. 당시 보궐선거에 제주 빼고는 다 전략공천지역이었다. 네. 그렇게 됩니까? 7개 중에 6개가 전략공천 지역이었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공천이 끝나고 거기에 비는 곳을 이제 보궐로 또 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5월 2일 날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져요. 음. 그런데 후보를 선관위에 5월 12일까지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안심번호 획득하는 데만 10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예. 경선 실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이미 후보 난립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전에 신청해놓은 번호가 있어가지고 선거고 나머지는 경선 불가였습니다. 이게 왜냐면 예전에 제가 2000년도에 21대 총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전에 전화번호 확보 안 했다가 그때 부산 금정구일 겁니다. 예. 거기서 갑자기 경선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유선번호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안심번호 신청해놓지 않으면은 예. 경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각 후보들한테 압도적으로 뭔가 당신이 지지율이 높다는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면 유리할 것이다. 그 정도를 안내를 해준 건가요? 아니면 명태균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여러 지역구에서 여러 후보들이 찾아와서 문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얘기한 바가 몇 명 있지만은 예. 그 안에서 봤을 때 보통 나한테 공천 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보통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상대 후보보다 월등히 경쟁력이 좋아야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경쟁력을 증명해라.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당황했던 게 제가 보통 상대 후보라 함은 그 당대 경쟁자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이 새끼 하는 게 뭐냐면은 당내 경쟁자. 김지수 후보보다 월등하면 나는데 근데 창원 의창구는 보수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는 이거는 조사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얘기할 때 누가 경쟁하면은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우선 공천이 가는 거다. 전략 공천이 보통 단수 공천과 우선 공천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 단수 공천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근데 여기서 김지수 후보보다 나은 거는 아무것도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통계예요. 예. 저도 이제 그 부분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유선 무선 얘기하는데 뭘 하든 얘기지.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가 여기서 한 번도 창원 의창은 진 적이 없어요. 창원 성사는 진 적이 있는데 창원 의창은 진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의 또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영선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되, 그리고 김 여사에게 본인이 말했다. 근데 윤상현이 끝났어. 이런 녹취도 있었고, 이제 강혜경 씨 주장도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윤상현 공정관리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김건희 여사한테 보궐선 공천에서 들은 게 들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관리에 혹은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려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에 얘기한다면 그렇죠. 저한테는 얘기 안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개별 공관위원들한테 갔어요. 왜냐하면 공관이라는 게 들어가 보면요. 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보통 공천을 많이 들어가시면 아는데 예. 내가 누구를 공천 주기 위해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도 가장 보통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저 예. 사람을 절대 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들 중에 해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 A와 B 후보 경쟁하고 있다. 그럼 A 후보를 공천 주기 위해서 A 줘라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고요. B를 절대 주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김웅 후보와 이제 뭐 박성태 후보가 경쟁하고 있으면 김웅 후보를 밀기 위해서는 박성태 후보는 앵커 출신이 무슨 정치야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김웅을 보통 끌어올리는 이런 게 나오죠. 아 박성태 앵커는 사실 그 예를 들어 보수 정당이나 이런 예. 거죠. 옛날에 민주당 때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은덕을 입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되고 했던 예를 사람이야. 들자면 그런 식의 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공관이라는 게 어떠냐면 한 7, 8명 있었을 텐데 예. 그때 일반인이 한 3, 4명 낍니다. 정치인이 보통 한 3명 정도 있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천이라는 거는 공관이 많이 들어가신 분이면은 누구 줘라보단 누구 주면 안 된다가 더 셉니다. 해보면. 사실은 공관위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 전에 후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후보안 처음에 부기돼 있는 이 후보안은 누가 만드는? 그것도 공관위에서 그건 공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서 그 밑단계에서 만드는 거죠 처음에. 후보 누가 하느냐요? 그렇죠. 그때 보고 올 때는 컷오프할 만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가 이제 막 그때 앞에 창원시장 선거는 거의 10명 나왔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은 한 세수로 추려가지고 압축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경쟁력 조사 돌려가지고 인지도나 이런 거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근데 여기 관련해서 강혜경 씨 측 변호인은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박원수 지사 후보도 명태균 씨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빌 거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김영선한테 제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영선 후보가 4월 이전부터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영선 후보를 만약에 다른 우리 당 후보들하고 불려놓으면 의창에 워낙에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지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유리한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 후보하고의 격차가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난다. 왜 인지도가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아마 강혜경 씨 측에서 그렇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예. 그 모든 게 다 맞닥쳐가지고 예, 예. 자 그러면은 당대표인지 누구든지 예, 예. 가가지고 이 사람이 김지수보다 이긴답니다. 공천 줍시다 그러면은 예. 전부 다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어. 그리고 그게 밖에 언론에 안 새어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누가 그런 식으로 들이빈다 그러면은 예, 예. 왜냐면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확고하게 여기 세 분 누구나 의창구 가가지고 김지수 후보랑 여론조사했으면 다 국민의힘 후보 달고 있었으면은 이겼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내부에 예, 예. 공천관리위원회 아까 공천관리위원회는요 그 명태균 사장이 옛날에 했다는 얘기 중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그 K랑 Y 의원이 방해해서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K랑 Y 의원이 소위 윤핵관인데 예,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으면은 그 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 여론조사 돌렸는데 경쟁력 조사에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김지수를 이겨 그러니까 이 사람 단수 공천 줘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논리냐고 할 거예요 그거는. 아하. 그러니까 이건 그 공천이라는 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 예. 공관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게 지금이라도 흘러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아하. 자, 그 다음에 최고위도 보시죠. 그러니까 공관위가 그러면은 결정해가지고 들고 나오잖아요. 최고위에 그때 권성동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최고위의 제 옆자리가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에요. 예, 예.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면은 그 얘기를 한 게 기록에 남아 있거나 지금이라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럼 우리 당에서 만약에 당내 그런 전략 공천 후보를 뽑을 때 공천을 우리 당 후보들로 가지고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민주당 후보 누구 이렇게 그건 하기 나름인데요. 그 당대표마다 다른데요. 저는 가상 대결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가상 대결이잖아요. 근데 가상 대결이라는 거는 이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게 되려면은 그 당시에 다른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예. 후보가 김지수 후보랑 붙는 것과 김영선 후보가 이 후보가 붙는 걸 둘을 비교해야 되고 여기서 월등한 차이가 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의사 같은 데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이제 다른 요소들로 이제 결국 공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때 22년 초에 기사를 보면 이제 창원 의창에 그 보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 중에서 어쨌든 김영선 후보가 그게 된 거니까. 윤한홍 의원과 예를 들어 그 당시 박원수 의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윤한홍 의원이 출마를 하려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실 이전 TF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못 나갔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럼 3월 9일날 당선됐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이전이 5월 9일까지도 빡짝짝 했으니까요. 실제로 한 4월 이때쯤 박원순 지사가 나가가지고 그 공천 확정 짓는 데는 윤한홍 의원이 포기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포기한 시점은 제가 알기로는 4월 한 초중순쯤 될 겁니다. 그건 뭐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건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 현 지사를 당시에 관저에 데리고 와서 대통령과 소개시켜줬다. 라고 그건 박원순 지사도 인정하는 바거든요. 그러면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여러 여론조사들 그런 것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박원순 지사도 공천을 줬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그럼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박원순 지사와 명태균 사장 간에 뭐 금전 관계나 아니면은 그런 관계가 있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제기된 바도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강혜경 씨가 안다면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제가 아는 대통령이라면은 예. 계약서 같은 거 쓰지도 않았을 거고 시킨 적도 없을 겁니다. 네. 대통령이 왜냐면 제가 그때 맞아요. 그거는 스타일 자체가 제가 대통령한테 별로 좋은 얘기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선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난리를 친 거냐 항상 보면 당신 이기고 싶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이 사실 하루에 3,000샘플씩 거의 2주간 가까이 조사를 합니다. 3,000샘플이 엄청납니다. 그게 그 정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명태균 사장한테 따로 시킬 이유가 없다. 그 두 번째로 만약에 따로 시켰으면요. 그건 좀 박빙 아니었어요? 어떤 걸? 여의도 거. 여연에서는 3%, 4% 정도까지 들어갔다가 마지막에는 한 6%, 요 정도까지 갔던 그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건 당 차원이고 예. 선대위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선대위 차원에서 그때 권영세 의원님인가가 누가 주도했던 걸 알고 있는데 예.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갤럽에 따로 조사를 맡깁니다. 억대의 조사를 맡깁니다. 예. 굉장히 샘플 수 크게 거기 면접 조사. 예. ARS 면접이 하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자 그럼 거꾸로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는데 명태균 사장한테 예를 들어 압박을 느끼거나 아니면 부채의식을 느꼈다 이것도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너무 건너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솔직히 말 윤석열 대통령 잘 되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만약에 너무 노골적인 거 아,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이제.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기운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자, 평론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러고 안 되게요 그러면은 명태균 예. 씨가 사실은 뭐 사실 현금의 그런 것들 뭐 경제적 이득을 현재까지 보여준 걸로는 그렇게 막 취하려고 한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에 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대통령도 뭔가 내가 이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 또 대통령이 약간 의리를 앞에 두는 스타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근데 뭔가 사실은 내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의도 연구원이나 저기 권영세 그 의원님이 갔다 오서 이야기해주는 여론조사보다 명태균 씨가 이야기해주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요. 예, 예. 이거는 뭐 여기 김웅 의원 계시니까 예. 여론조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영태균 사장이 조작했거나 아니면 왜곡했을 가능성에 대한 녹취가 2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번째 게 뭐냐면 뒤에 게 제가 그래서 뒤에 거는 제가 문제 없고 앞에 거 문제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예. 방송에서 예. 토론에서. 근데 뒤에 게 뭐였냐면은 예. 그 여론조사 그냥 나온 결과에다가 거기다 가중치? 투표율을 곱한 거예요. 가중치가 아니라 투표율을 곱한 거예요. 예. 뭐냐면은 20대는 적게 투표하러 가고 60, 70대는 거의 다 투표하러 가니까 고정을 해야 그러면 돼.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뭐 6번인가 7번 많이 했다는 조사 그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법상 위반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그 처벌하는 건 미공표를 공표했을 때예요. 공표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국에 기사화되고 어디 막 떠벌리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아니고 앞에 게 이제 무슨 뭐 가중치를 곱해라 이런 거 이제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대통령에게 후자에 그게 보고된 거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니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 저도 뭐 그건 실제 문제가 없고. 투표율에 따라서 가중치를 하는 거는 뭐 그건 그쪽 부분을 알아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가져가서 뭐 대통령한테 가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 자체는 법률적으로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을 만약에 본인이 알고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정치자금으로 당연히 누가 그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더 그럴 하면 이게 가능성. 있어요. 제가 그때 대선 때 이제 나중에 회계 자료를 이제 다 보고 했는데 저희가 선거 비용에서 꽤 많이 남았습니다. 진짜? 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민주당보다 적게 썼습니다. 그때 당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알뜰살뜰 써가지고 예. 저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사실 이게 거꾸로 나중에 윤핵관이 저를 공격하는 그게 되는데 왜 저를 알뜰하게 썼냐? 최선을 다하지 저 자식 않았다. 신하신 스타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는 걸 목표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영태균 사장에게 부탁했고 거기에 만약 비용이 발생해서 만약 요청이 들어왔다 3월 며칠이죠? 그게 20 며칠이잖아요. 예, 예. 그럼 회계 처리 기간입니다. 선거 끝나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까지 회계 처리하면 돼요. 예. 그럼 만약에 실제로 가가지고 명태균 사장이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사실 비용이 한 3억 얼마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은 이거 회계 누락됐던 거니까 집어넣어.
하면 땡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애초에 강혜경 씨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명태균 사장이 대통령이나 여사 면전에 가가지고 보여줬을 가능성 청구서를 들이밀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그거는 저도 그럴 뭐- 가능성도 아니고 이 사람 스타일로 봤었을 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뭐 받아올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고 예. 강희경 씨야 뭐 어차피 명태균 씨가 보면은 누구하고도 통화하고 그러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냉장고 말 비용 문제는 만약에 진짜 그것이 비용 문제가 발생했고 예. 그것에 대한 뭐 처리나 보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예. 무조건 그건 바로 당에다 얘기해가지고 이거 그때 뭐 회계사 지금 누락됐던 건데 어차피 회계 기간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넣으면 그러면 그냥 3억 7천이 아니라 5억을 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그때 몇십억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모든 기사가 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야 돼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이 설명이 보관이 안 되는 거지. 선거 회계나 선거 방식을 아는 사람이면은 그게 문제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이거 그냥 공짜로 해줘 우리 친하잖아 이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스타일이 그런 얘기 아니, 자기도 아니거든 당도는 그냥 명태균 씨도 저기 가서 받아 이랬을 예를 들어서 거야. 뭐 이거 들었으니까 주세요 청구서 뭐 계좌번호 이럴 때 난 대신 도움을 받았고 고마움을 느꼈고 그런데 그거에 대가로 공천을 줬다. 특히 여사가 만약 공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22년 6월 보궐선거에 도움을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준석 의원 같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자꾸 가정이 겹치는 게 대통령이 굉장히 무슨 막 이런 걸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갑자기. 근데 굉장히 후화무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예. 얼굴이 근데 두껍고. 그래도 이제 여사가 줬을 결론 때는 잘하고 여사가. 있다가 왜 갑자기 또 예, 예. 지금 방향이 또 라디오가 1분 남아서 자 그러면 그 명태균 씨의 관계 요걸 확실히 정리하고 그러면 내가 내가 이렇게 후화무치한 사람 처음 봤어. 내가 이준석 대표한테 사정사정해서 전략공천 받아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팩트 체크. 저는 사정사정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사정사정한 그래서. 사실 전혀 없다라는 거고. 예. 자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지금 나는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계속 언론에 저희 방송에도 인터뷰를 했고 이제 메시지 공개하시잖아요. 2개까지 텔레그램까지 공개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자꾸 사기꾼 취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게, 자, 명태균 사장이 한 모든 일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한 모든 일을 뻥이다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 뭐 나는 명태는 알고 명태균은 모릅니다 이랬더니만은 바로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보수진영인 사람들이 대응을 잘못한 게, 저는 얘기하죠. 저 명태균 사장 알고, 무슨 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저와 뭐 그다음에 여러 사람 간의 메신저 역할을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면 되는 건데 예. 이 사람은 그 다 뻥이야 이래버리면은 예. 본인이 그 창원 바닥에서 주변에 해놓은 말이 완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명태균 사장이 하는 말 중에 과장도 있고 하지만은 뭘 다 뻥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사기꾼은 아니 지금 근데 우리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부분은 그런 뻥이잖아요 지금. 어떤 부분이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과장도 있지만은 근데 역할을 한 건 역할 했다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과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기방송 여기서 잠깐 마무리 광고 듣겠습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나는 알고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15889-3300 얼싸 장충동 왕족 853 15889-3300 얼싸 장충동 왕족 853. 안녕하세요. FPT의 새 모델 임시안입니다. 아파트의 오래된 생각을 지우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생각을 세우는 에피트. 이제 마포에서 어반라이프를 시작하세요. 마포 에피트 어바닉 1555-3111 10월 4일 그랜드 오픈 HLDNI 한라.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대한간학회 홍보이사 김성원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40, 50대 암 사망률 1위 간암. 간은 나빠져도 증상이 없어 평소 검진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 미리 검진을 받으면 간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섬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모입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집이 되도록, 가장 빛나는 삶이 펼쳐지도록 삶을 움직이는 집, 동문 디스트. 초중고 학습권을 갖춘 문산의 중심, 단 하나의 선택. 문산역 3차 동문 디스트 센트럴. 11월 오픈 예정. 031-651-7733. 아유입니다. 퇴직연금 참 어려우시죠? 우리가 답해드릴게요. 퇴직연금의 A to G. 모든 답이 모인 우리은행 연금 프렌즈니까. 퇴직연금 우리로 넘어와요. 우리은행 연금 프렌즈. 투자 전 설명 청취,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서울원에서 만나는 라이프 컬처 시대란 GTX C라인 예정. 삼성역까지 9분대. 광역교통망으로 일과 휴식이 균형을 찾는 것. 서울원 아이파크, HDC 현대산업개발. 11월에 만나보세요. 구도일 뭐하니? 선물 준비하지. 바쁘다 바빠준 선물을 위해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S-Oil에서 보너스 카드 적립하고 푸짐한 선물 받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마이 S-Oil 앱에서. 창의적인 에너지의 힘 S-Oil.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못다한 얘기는 박정현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로 연장방송을 이어갑니다. 유튜브로 와주시면 추가 유난 갈등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CBS 27일입니다. 예, 자, 판승부 연장방송. 네, 우리 김웅 의원님, 그리고 박선택 실장님의 의리로 함께 연장방송에 참여해 주셨고요. 약속이 있는데. 김웅 의원님은 약속이 있어서 조용히 또 이렇게 발언과 같이. 발음과 같이 사라질게요. 발언이 줄었네 하면, 약속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근데 저는 예. 이준석 의원이 이번 예. 명태균 씨 관련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스탠스가 좀 꼬였다고 했고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초반에 맨 아마 이 방송이었을 거예요. 처음 명태균 씨 관련돼서 나왔을 때 메시지 캡처가 나왔을 때 캡처 얘기가 논란이 나왔을 때 내가 봤는데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여사의 뭐 공천 관련 텔레그램을 봤는데 텔레그램 메시지. 그게 아마 정확한 어디 좀 전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여사가 선의의 조언이라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완전하다 또는 완결성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하면은 이걸 만약에 그냥 선의의 조언해 준 거다라고 발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건 왜냐면 제가 그때 봤던 게 뭐 했지만은 도와주긴 어렵다였잖아요.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거꾸로 되돌아가면 맞는 거죠. 지금 도와주기 어렵다고 공천 개입이냐는 그게 공천 개입이라 하면 진짜 그러면 누구든지 가가지고 나 공천 좋아했는데 도와준다 그러면 개입이고 도와주기 어렵다 해도 개입이고 이거 근데 이제 다친 곳이잖아 이거는.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게 나중에 이제 JTBC에서 캡처가 나왔었잖아요. 단수면 저야 좋죠. 요거는 그냥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거든요. 약간 누구냐서 이제 관리자의 대답 같이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다가 헤어진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내가 말했잖아. 그게 아니 도대체 대통령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헤어진다는 얘기잖아. 대통령 부인하고 그 이야기를 왜 하냐고. 저는 처음에 그게 얘기해서 문제라니까. 딱 뭐라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AB 의원이 천하람 이준석 의원인 걸 알고 있어서 뉴스마스 기사 사실은 그 초기에 기사에 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됐던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익명으로 나왔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 천인 공멸짓이네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인간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거꾸로 AB 의원이 천하람 이준석이랑 아셨던 건 뉴스토마토에서 미리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토마스 듣진 않았고 뭐 어디서 들어요? 흘러다니는 얘기를 들었죠. 그럼 뉴스토마토와 관계 있는 장사철 소장이라 하고 그럼 장사철 그러다 치면 근데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그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는 건데 예. 저는 글쎄요. 저는 그때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AB 보도가 나가기 전에 저한테 기자가 최종 확인 왔을 때 예. 아 근데 진짜 이거 나가면 그 다음에 후속하기가 힘들 거다 이 분야 텔레그램 쪽에서 왜냐하면 저는 그때 내용을 최대한 얘기하지 않고 기자한테 뉘앙스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불안전하다. 근데 나중에 내고 나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뉴스마트 편집국장님이 저희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 그때 대화 좀 하고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국장님 죄송하지만 내용이 그게 제가 본 캡처가 왜냐면 전 뉴스토마토 입장에서 더 나가면 좀 뉴스토마토가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 텔레그램에 예. 국한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국장님 그 대화에 제가 본 캡처 마지막 내용이 뭐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게 됐다는 취지였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국장님이 저희는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너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뉴스한테 뭐라 얘기냐면 아니 솔직히 저한테 만약에 그냥 그런 의심이 간다 기사로 만약에 쓰고 싶은 게 있으면은 예.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다고. 근데 꼭 이거 여만해로 가면은 제가 이거는 아니라고 해야지 뭐 내가 신뢰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내가 맞다 그래 버리면은 예. 나중에 언젠가는 텔레그램 내용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는 우리 박성수 기자님이 너무 뉴스토마토 보도 또는 그것의 전원에 너무 감화되신 게 아닌가. 자, 그러면 거의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좀 보면 죄송합니다. 예, 나오는 예. 얘기를 보면 어쨌든 22년 공천에 명태균 씨 녹취들 나오면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고 특히 여사를 통해서 뭐 받지 않았나 김영선 전 의원 그건 국감장에서 나왔던 김영선 전 의원의 녹취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 명태균 씨 덕에 됐으니 근데 이게 명태균 씨가 전략을 잘 짜서 됐으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타임머신이 왔다 갔다 해서 이 문제가 복잡한 건데요. 예. 지금까지 나오던 얘기 24년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22년 얘기가 안 나온 시점에서는 24년 얘기에서 그런 게 나올 상황이 아니었던 그 거죠. 부분에 그러면 이준석 의원님은 내가 전혀 모르는 바였다 22년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죠. 22년 문제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너무 잘 그러니까 알죠. 여사와의 문제는 여사 문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 좀. 예, 하세요. 예. 꼭 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명태균 씨를 만나서 알았을 때가 그 문자를 이날 받았다라고 해서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전인데 본인 기억이 왜냐면은 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찾아갔었을 때 그때 내가 원래 기억력이 나쁜 건 많지만 그때 뭘 적어주신 것 같거든. 그 전화번호고 그게 명태균 씨 전화번호였던 것 같아. 근데 난 나와서 그걸 수신 거절로 넣어버렸는데. 당대표 출마하려는 시점에. 그래서 5월 9일보다 그 이전에 혹시 알고 있는데 본인 기억이 잘못돼서 이날. 저는 이것도 계속 이제 저한테 막 사람들이 물어봐서 궁금한데 21년 5월 9일에 제가 전화번호를 저한테 김영선 의원이 보낸 문자가 있고요.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디 지방에 그 서울역에서 봤어요.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서울역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사장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 제가 최근에 그 구글에 보면 GPS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5월 9일날 서울역 간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그럼 수성못에서 만났다라는 건 그 뒤고. 수성못은 제가 그때 5월 9일은 제가 수성이고 어디 다니지도 않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편린을 조합하는 게 뭐 나중에 저한테 제가 5월 9일에 만났다는 게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누가 8월 24일 날 뭐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더 뒤인데? 막 이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희한한 게 제 입장에서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얘기한 뭐냐면 명태균 사장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21년도나 20년도에 어딘가 저를 뭐 지나치면서 만났다. 그건 제 기억 못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주로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요. 이재명 대표는 사진 찍고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진 찍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처음 본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5월 9일. 근데 나는 내가 이제 뭔 생각이냐면 기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까지 확실히 나오니까 이게 있어서 이게 확실히 이날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전일 수도 있는 건데 나는 5월 9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 만났는데 기억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만났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월 6일이면 뭐가 다르고 5월 3일 뭐가 달라요? 그 전이면은 뭐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왜 자꾸 저 5월 9일에 본인도 그걸 가지고 반드시 이날이 맞다라는 식으로 자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질 뭐냐면은 저한테 왜 그렇게 명태균 사장을 디펜스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맞아요. 그 질문 해드리고 싶었어요. 명태균 사장 디펜스가 제 디펜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건 맞아. 이 사건이 시작된 다음부터 처음에 칠불산이 홍무현이 한 2주일 동안 이제 춤추고 예. 그래서 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우리한테 소개시켜준 게 이준석이다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반박하면서 아니다 나 5월 9일에 기록 있고 너는 그 전에 봤잖아 이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디펜스지 제가 명태균 사장 디펜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저도 여러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그건 뭐 팩트가 완전 틀린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근데 그건 어차피 다 이건 보려고 그렇죠. 전혀 보려고 상관이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여론조사 보정 관련된 얘기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죠. 이제 연령별 투표율로 가중치를 바꾼 것 하나. 그런데 사실은 저도 뭐 그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던 거는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서 나왔던 녹취록. 홍준표가 2, 3% 정도 앞서는 걸로 해. 그건 사실은 말 그대로 조작이잖아요. 제 100분 토론 나온 거 보셨어요? 100분 토론 나온 거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계속 데서 문제가 뭐냐면 봤어요. 저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봤어요. 아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100분 토론에서 자 앞에 그 하태경이한테 줘야 되라고 했던 그 조사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20대 샘플 뻥튀기 했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하지만 뒤에 투표율 곱한 거는 문제가 되게 없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보정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민주당 계열이 유튜브에서 퍼가가지고 이준석이 이걸 다 보고 있으면 되라고 다니는 건데 그런 거 그만 보세요. 아니,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두 번째 거는 저도 그 문제 없다고 보고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다른 인터뷰에 전격 시상가 어디 나온 걸 쭉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거는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디펜스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라면 첫 번째 게 훨씬 무게중심을 둬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도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사실관계를 다르게 모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선 이준석이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은 이준석 디펜스예요. 네. 그럼 자 보시면은 전자는 내가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무슨 뭐 춤을 췄던 노래 불렀던 제가 신경 안 쓰고요. 후자는 대선 공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대선 공정성 그 당시에 당대표로서 관리하던 경선 후보가 어디서 술 먹고 쓰러져 있던 알 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책임해서 치른 선거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여론조사 부정이 있었으면 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 없다. 그리고 앞에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긋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에 더 그 방점을 찍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우가우가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뭐 명태균 사장의 도움 받지 않았냐.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제가 도움을 받은 여론조사 하나만 특정해달라.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특정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지금 포커싱이 돼가지고 있는 건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경선에서 이런 건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녹취록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포커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지방선거 때. 그때로 지금 포커싱이 되고 있고 내가 보니까 명태균이 그때 제일 날뛰었던 날뛰었다는 이야기는 좀 그렇죠.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예. 그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금부터 좀 기억을 하고 사실은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지금 딱딱딱 잡아놓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오면 나온 대로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록 내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얘기는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아서요. 예, 여기까지 하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얘기를 왜 가치 없는 얘기. 지들끼리 뭐 싸우든지 말든지 내. 재밌잖아. 가짜 그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월요일 날 차담을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막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그 대통령실에 발표 각색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실 오늘 오후에 뭘 각색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뭐 테이블도 원탁 테이블 요구했는데 왜 또 굳이 그랬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일단 대표님 그 총평을 좀 해주시면 두 분의 만남. 못난이들. 예. 옛날엔 검사 1, 검사 2였는데 못난이 1, 못난이 2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인지 아니면 태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가의전 서열 1위 7위이신데 못난이들이라고 하시면 뭐 괜찮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국가의전 서열 6위, 7위 어떻게 대하는지는 뭐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혹시 전직 당대표 모임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런 거 하셔도 인원도 꽤 많고 오비로 한번 그러니까 나중에 예. 한동훈 대표도 현역이긴 하지만 다들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대표들이. 오늘 보니까 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뭐 시위한다 그러고 무슨 예. 뭐 참 민망한 용어들 막 이렇게 난무하고 하던데 예. 그거 다 뭐 겪어봤습니다. 뭐 저는 뭐 예전에 뭐 아저씨도 올라가서 유세차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 그 이준석을 뭐 사살하라 이런 거 명령 내리고 예. 그 뭐 재밌어요 그건.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친한 게 긴급 만찬 저녁에 네. 만나기도 했고, 자 보면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 어제는 또 지라시가 돌았죠.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뭐 전격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지라시 온다 아니다라고 또 얘기도 하게 됐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떠한 카드가 있을까요? 스탠스랄까?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선거가 없는 기간에 원내 당대표가 무슨 자리인가에 대한 자각부터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아웅다웅 하느냐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호남 공략을 하겠습니까? 젊은 세대 공략을 하겠습니까? 지지층 확장의 가능성이 지금 잘 안 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할 거 없으니까 오늘도 부산 갔겠죠. 원래 부산, 대구 이런 데 가는 거는 마음의 안식처 찾기 가는 건데 당대표가 진짜 확장에 바쁘면 그런 데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세 가지 요구안을 요구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거치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외부 활동 자제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죠. 집사람이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다. 근데 이거에 쓰고 이제 회복되면 다시 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뭐 타박하거나 뭐 거기다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저는 와닿지 않는 게 예. 김건희 여사랑 뭐 그 검찰 시절에 뭐 몇백통씩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그 긴밀하게 지냈던 분이 한동훈 대표고 예. 그리고 사실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전횡을 하고 모든 인사를 필터링 한다는 게 그 주장이 맞다면 예. 역사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누가 시켜준 겁니까? 예.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이 임명한 거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순환루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것을 부정하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인데 아니 도대체 한 사람에게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을 다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 커리어를 다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갖고 그걸 거꾸로 탓한다? 예. 당신께서 수혜자셨어요. 그러니까 황태자 소리 들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여사의 활동 중단, 인적 쇄신 이런 걸 요구할 그 내용은 메시지는 맞을 수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뭐 선대째부터의 프로젝트였던 수도 이전을 갖고 이제 대립한다든지 아니면 공천학살 당해가지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러면은 아 그거는 그래 박근혜 불쌍하다 이게 되고 하는 거지만은 예. 지지모는 한동훈 대표 지금 뭐 공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거기다 총선도 시원하게 졌죠. 예. 거기다가 뭐 본인은 수혜자죠, 황태자죠. 뭐를 갖고 지금 각을 세워야 되는지가 애매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지난 월요일 날 그 긴 탁자에서 제로콜라 한 잔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실상 저녁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같이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어떤 따돌리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한동훈 대표를 위한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부족하다는 의미인가요? 와 대한민국의 그 정치 서사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면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 헛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조국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 사태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쌓아 올린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어느 대통령이나 차기 권력 만들기 되게 쉽네요. 한 석 달 정도만 홀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면은 대통령이 야 저 사람 대통령감이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쉬운 게 있을 수 있나요? 한 3-4달만 약속대로 하면 된다는 건데. 아하 그렇군요.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진퇴양난이긴 한데 그래도 컨셉을 잡자면은 당의 개혁을 잡아야 될 거다. 당의 개혁. 예. 이재명 대표가 곧 만날 건데 그 만남에서 이제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특검법을
합의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좀 합의를 한 이후에 대통령을 또 압박하면서 차별화하는 그런 방향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만나는 거는 때와 장소와 포지션이 진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지금 만나러 가면은 먹잇감이죠. 먹잇감? 누구의 먹잇감이죠? 이재명 대표 먹잇감이죠. 아 그런가요? 원론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고 그래서 뭐 최상병 특검 찬성해라. 그다음에 거기에 뭐 김건희 특검 찬성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예. 그럼 한동훈 대표는 자기 딴엔 머리 쓴다고 예. 나는 가서 금투세 얘기하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가서 이제 하면은 뭐 그거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뭐 젊은 세대가 금투세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그거 기사 한 줄 내면 내가 이겼다 착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레벨이 다른 사안들이거든요. 금투세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예.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은 그것보다 커요. 예. 근데 그런 구도를 안고 가겠다? 저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덜렁 그러면 금투세에 대해서 입장 전환하겠다 받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했던 얘기라고 이제 관계자들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선제제 여사에 대한 선제제 조치가 없으면 계속 야당의 공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선제적 조치는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는 실토고 고백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친하게 움직임을 보면 지금의 민주당이 되는 뭐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해서 뭐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것까지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독소조항을 좀 뺀다면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독소조항을 뺀다면 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아니, 한동훈 그게 대표가 할 거라고 본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이제 한동훈의 제3자 특검법 얘기잖아요. 예. 본인이 하면 되지 그거를. 아니 그러면 만약 그럴 생각이 있으면요. 지금 바로 내가 자기 공으로 만들어야죠. 왜 그걸 수동적으로 갖고 와서 타협하면 이렇게 자기가 먼저 지르고 야 이거 내 거야. 민주당 받아라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가능성 높지 않게 봅니다. 근데 수동적으로라도 한동훈 대표가 뭐 조정된 특검법에 찬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시는군요. 제어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어가 본인이 어차피 한다 해도 내가 과연 그러면 의원들이 따라서 한 7, 8명 정도 찬성해 줄까? 예. 자신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감이 없을 것이다. 어허. 근데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친한 게 인사 20여 명과 만찬을 했는데 명단이 돌았어요. 혹시 대표님도 보셨어요? 제가 요즘 그런 것까지, 그런 마이너한 이슈까지 제가 관심이 없어요. 마이너한 이슈까지. 그 명단이 뭔지까지 제가 관심 가질 이유는 없어가지고. 아, 예, 뭐, 커뮤니티에 돌고, 뭐, 지라시로 돌고 했는데, 벌써 이제 일종의 반란이다. 시위성 세력과시다. 대통령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20여 명이 모이면, 그것이 아까 이제 7명을 모으시는 영향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 나 한 20명 정도 있어. 라고 또 그 제가 명단을 보진 않았지만은, 예. 아마 비례랑 초선들 다 모았을 겁니다. 아, 저도 얼추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 이제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아. 초반에 무슨 뭐 비례랑 초선들 모여가지고 무슨 당을 쇄신하자. 근데 이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비례는 다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 김혜지 있구나. 그래서 예. 김혜지 의원은 재선이고, 근데 예. 다 초선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솔직히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 가는 경우가 많고, 예. 두 번째로는 그들의 독자 행동을 못 합니다. 왜냐? 20명이 모였어요. 그럼 20명 모여 탈당이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하. 비례 탈당 못 해요. 비례는 카운트에서 빼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보면서 그냥 뭐였니? 이러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지. 네, 거기서 무슨 대단한 정치적 압력이 생기긴 어렵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무서웠던 걸 언제든지 수틀리면은 분당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사실은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8명만 모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과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50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 8명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리지도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원래 그 조선시대 때도 반란을 일으키면요. 그 반란 일으킬 때 이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이름을 다 순서대로 그려가지고 사발통문이라는 걸 써서 하잖아요. 예. 정상적인 그런 반란이면 그렇게 하지. 20명 모여가 출석부 쓰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은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저건 수도 되게 약한 거죠. 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만남 이후에 한동훈 대표 인적쇄신 요구,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인적쇄신 요구가 아니라 인사농단이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의 권력을 고유한 권한을
고유 영역을 흔들고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채널 A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보면은 조어 잘하시는 분들 있죠. 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 예. 뭐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 뭐 만회상환 이런 거 이름 지어가지고 얘기하고 아니면 7인회 이런 것들 막 얘기 나오고 했잖아요. 예. 그때 그 7인회 멤버들 보면요.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무슨 막 뭐 어느 주요 언론사의 부사장 출신 뭐 어디 뭐 회장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7인회 명단은 양쪽 다 너무 허접해가지고 이게 거명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선 7인회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사람들이 성격을 파악하고 까든 말든 하죠. 국민 인지도가 있는 분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핵관 얼마나 찰집니까? 예. 4명 의원 딱 나오고 그다음에 윤핵관 호소인 그다음 등급 얼마나 찰집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조어가 되고 이게 회자가 되는 거지. 예. 친인인데 지금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길에 가시는 분들 붙들고 그 도곡동 7인회니 아니면 한남동 7인회니 하는 거 명단 14명 중에 한 2명 대보라면 되는 사람이 1%도 없을 겁니다. 뭐 이거는 흥행할 수가 없는 명단이에요. 그렇죠. 약간 좀 매력적인 명단이 아니다. 그 명단을 봤을 때조차.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행정관, 선임행정관, 비서관 이분들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분들이 권력에 더 김대남 씨 녹취에 따르면 황순규 시민사회 수석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른바 24시대 나중에 7인회로 구체화됐지만 이분들이 더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연륜 사실 직급으로 평가할 건 아닌데 연륜이 직급으로 볼 때는 덜 쌓인 분들이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저는 근데 거기에 지목된 분들이 예를 들어 국정농단 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해야 될 거는 너 이 일 했잖아가 적어도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은 그래 문제 있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지금 그런 게 나온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명단이 팡 터지긴 어렵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이제 검사 1, 2에서 못난 1, 2로 이제 바뀌는 게 이게 무슨 생산적인 얘기라고 가가지고 독대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를.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혹시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뭐 동병상련을 약간 느낀다든지 과거의 생각이 나서 뭐 이렇게 아니 그냥 씁쓸해진다든지. 좀 그냥 이제 뭐 그냥 쌤통이다 이런 쌤통이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그 여권부의 방송진자 저한테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가 언제 한번 야 이준석이 왜 저러냐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느끼고 있겠지 뭐. 쌤통이다. 이준석이는 왜 저렇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계속 꼬장꼬장 이렇게 얘기하냐. 그때 이해 못했으니까 지금 이제 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 토론 뭡니까 면담 이후에 이제 친한 세력과 친윤 세력 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이제 사실상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평론하신 분도 있더군요. 그 전면전 혹은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수리탄, 미사일, 뭐 투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투척되면 한동훈 대표가 날릴 수 있는 거 무엇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전면전은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면전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예. 정확히 뭐냐면은 그 고구려가 잘 나가다가 예전에 어느 당대표 있을 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연개소문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다 나머지 죽여버리고 칼을 막 7자루 차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정치 좀 하는 척 하다가 이제 힘 빠지니까 나중에 죽고 나가지고 남생 남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꼴 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외적의 침입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오늘 민생행보한다고 나섰더라고요. 예. 이제 보고 웃을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당태종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웃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웃고 있다. 근데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계속 주문했던 거는 대통령이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혹시나 한 대표 말은 들을까 했었거든요. 이미 일찌감치 안 듣는 게 결정이 났고 그제 최종 도장까지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한 번도 안 보이긴 더 심해지고 있고 이 문제를 왜냐면 양두굴 이준석 의원님은 하신 분 아닙니까? 양두굴 제가 했다고 한 게 아니죠. 그것도 보수 유튜브가 아니라 그 진보 유튜브만 보시면. 네, 박성태 실장 요즘 굉장히 편향적인 것 같아요. 유튜브만 보시는 거죠. 저는 제가 나오는 유튜브 빼고는 안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두구육이한 것처럼 앞에는 양의 머리로 이렇게 했던 게 지난 선거 캠핑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저마저도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질문이 취지가 뭐죠? 같은 얘기 같은데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질문이 취지가 뭐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많은 보수층에서도 잘못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못하겠으면 내려오는 거죠. 못해 먹겠다 싶으면 내려오는 거고. 예.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예. 못해 먹겠다. 그런 것도. 근데 안 내려올 거잖아요, 대통령이.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 거의 대통령 없다고. 말고요, 대표.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료대라문이 아까 제가 뭐 안 보이기 이런 거 같이 얘기했듯이 한동훈 대표 말도 안 듣고 일단 뭐 이미 이준석 대표 말은 오래전부터 안 들었고. 저는 민주당은 약간 좀 지금 골치 아픈 게요. 저는 윤석열 통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의료개혁한다고 해가지고 덜렁 내려온 게 보면 뭐냐. 뭐 공공의료 확대 무슨 뭐 의사수 증대 그다음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민주당의 20년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의료대란 지적하는 거는 굉장히 코미디인 게 이거 민주당 수건 사업들이에요. 뭐 의대 증언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건 사업을 욕먹어서 못하던 걸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욕먹어가지고 민주당 소원 풀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지 민주당도 잘한 거 없어요.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못해 먹겠다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애초에 하는 순간 폭탄 돌리기인데 민주당의 폭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끌어안고 터뜨린 거라 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해 먹겠다면 그냥 내려와서 당대표 사퇴의 결기라도 보이는 게 가장 좋은 정치 서사를 위한 과정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당대표 됐을 때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을 먼저 걸고 당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 제가 옳은지 대통령이 옳은지 당신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약간 기분 내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느낌이 다르죠. 자, 이준석 대표님 거의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청취자 질문을 좀 그래도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동탄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요거 한번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 한국은행 보고서 중에 대학 지역 비례 선발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께서는 동탄과학고 설립을 말씀하셨는데 동탄과학고 설립은 이 한국은행 보고서의 취지와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 한국은행 보고서의 어떤 지역별 어떤 그런 균질성이라고 하는 것과 과학고는 크게 좀 차이가 뭐 크게 뭐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편적인 어떤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월성 교육이 존재하는 거지. 저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이 결코 그런 어떤 교육의 균질화에 장애 요소가 된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고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과학고등학교, 뭐 경기과학고 일부 과학고 내에서도 경고고가 서울대나 이런 입시를 독점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요. 요즘은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의대 진학 같은 경우도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게 뭐 양립 가능한 명제다. 만약에 실제 뭐 추진되다 할지라도.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금 과학고가 그 딱 한 개 있거든요. 의정부에. 근데 인구 비례로 봤을 때 4개까지 있어야 다른 시도랑 평균이 맞는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 이게 경상북도에는 2개 있고 인구는 4분의 1인데 5분의 1인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거지 뭐 수월성 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지 확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 시장님 질문 없으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아주 요즘 유튜브 하시는 거 잘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하시던 거 어떻게 됐어요? 아니 다 출연자로 나가는 거죠. 출연자. 앵커로 나가는 거 하나 있고. 예전에 동탄 선거하는데 막 카메라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요신문이 하는 채널의 진행을 맡은 거예요. 그렇구나. 동탄 갔잖아요 그때. 그거 때. 그때 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좀 몰랐어요? 뭐 반반? 저는 인생은 늘 모른다. 내가 가서 열심히 촬영 내주고. 오늘 연장 방송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이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박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전 약속이 없어서. 저도 약속이 없고.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판 승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